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와 함께 흉가에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대략 20년 전, 대학생 시절에 친구랑 경험한 일입니다. 친구 2명과 저희는 시험이 끝난 것을 기념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가 무르익어 급기야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하고 말았고, 버스도 끊기고 택시도 보이지 않는 시간. 하는 수 없이 자취방까지 산을 지나서 최단 경로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갑자기 장대비 같은 엄청난 폭우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명이었으나 알게 모르게 한 명은 중간에서 새더군요. 중간에 빠져나가서 집에 갔겠지라고 생각하며 남은 저희 둘은 끝도 없이 내리는 폭우를 피해 산길을 무작정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저히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비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든 것인지 산길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주변은 전혀 모르는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보통 산길을 지나가면 집까지의 거리는 10분 정도인데 30분 이상은 헤맨 느낌이었습니다. 길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체온이 식기 전에 어디 가서 비라도 피해야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근을 헤매다 멀리 불이 켜진 단층 집을 발견하고 급한 대로 찾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느낌부터 상당히 섬뜩했습니다. 낡은 집인데 녹슨 대문에는 가시덤불이 가득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안에는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찾았습니다. 깨진 유리창이 있는 나무문이었는데 열린 채로 바람에 삐걱대며 움직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인기척은 없고 낡아 있는 구형 백열등이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벽이고 문이고 전부 피로 칠갑이 되어 있었으며 바닥에는 관뚜껑 같은 판자가 피범벅이 된 채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소곤소곤 대는 여자의 말소리가 안방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와 친구는 주인을 한참 동안 소리쳐 불렀습니다. 돌아오는 건 대답 대신 소곤거리는 말소리뿐. 친구가 화가 나서 방문을 열어젖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살았는지 벽에 옷과 가재도구는 그대로 있는데 한눈에 보아도 먼지가 뽀얀 것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열등이 왜 켜져 있을까요? 게다가 방금 전까지 안방에서 들리던 목소리는 갑자기 다른 방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소름 끼치게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는 담력이 강했지만 대답 없는 주인의 화가 나 있었는지 소리가 나는 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지만 열린 방문 너머로 보이는 건 피로 칠해진 벽만 있을 뿐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앙칼지게 외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백열등이 갑자기 나갔습니다. 저희는 정신없이 그 집을 벗어나와 비가 쏟아져 토사가 흘러내리는 비탈길을 마구 굴러서 흙탕물 범벅이 되어 도망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모든 걸 빼앗아 가려 했던 친구의 전 여자친구. 대학교 3학년 때 자취를 했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와 함께 살았는데 서로 잘 통했던 터라 자취하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날은 학교를 가지 않고 자취방에서 계속 늦잠을 잤습니다. 제가 자고 있으니 친구 역시 학교에 가지 않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친구 녀석이 먼저 일어나서 학교에 가려나 보다 싶어서 눈을 뜨니 친구가 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계속 보곤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있어서 소름 끼쳤습니다. 제가 뭐가 좋아서 계속 웃냐고 물으려는데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쳤던 건 친구가 절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데 친구의 등 뒤로 손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손은 어깨 위로 올라와 급기야 모관절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지 손가락에는 노란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어떻게 그 노란색만 잘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윽고 친구 어깨 뒤로 사람 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길었던 것으로 보아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얼굴은 친구 머리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여자 역시 절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비아냥거리듯이 둘이서 저를 보고 희죽거리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 어깨로 올라간 목만 있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 그 친구야. 친구는 대답도 없이 계속 웃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순간 제 앞에 서 있던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친구는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친구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친구는 왜 때리냐고 했지만 오히려 제가 반문했습니다. 왜 자는데 실실 웃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무슨 소리냐며 괜히 자는 사람을 때렸다고 화를 냈습니다. 진정하기 위해 담배를 한 대 피고 난 후에 제가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동안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손가락 사이에 붙여둔 담배를 끼워놓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긴장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곤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봤던 건 모두 얘기했습니다. 친구는 꺼진 담배를 재떨이에 버리고 얼굴을 문지르며 한숨을 쉬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만나서 사귀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대학교로 오면서 정말 좋지 않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죽기라도 한 거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고개를 푹 내리깔면서 말했습니다. 죽기만 했으면 상관이 없지.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 후에도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저희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복학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강하는 날 반가운 마음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군대 가기 전에 겪은 그 일을 꺼냈습니다. 누가 먼저 꺼냈던 것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친구가 먼저 꺼낸 것 같았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지만 친구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던가. 왜 내 친구들을 죽이는 거야? 3명이나 죽였어. 그런 얘기 그만하자고 말했지만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같이 죽었어야 돼. 걔네들이 꿈에 나올 때마다 미치겠다. 그리곤 친구가 지갑에서 꺼낸 사진. 친구와 여자친구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 친구의 어깨에는 노란 매니큐어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손이 걸쳐 있었습니다. 전 아직도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가 봤던 그녀가 아닐까. 그리고 만약 그녀였더라면 그때 말했던 오빠, 저 사람이 그 친구야. 그 말이 과연 무슨 뜻인지. 세 번째 이야기. 객실 안의 무단 투숙객과 프런트 직원의 말.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 피곤한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갔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책을 읽기 시작했다. 문득 뭔가 신경 쓰였다. 커튼이었다. 아무런 특징도 없는 하얀 커튼이었다. 갑자기 왜 신경이 쓰였는지 모르겠다.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다. 집중할 수 없었다. 아무래도 신경 쓰인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유심히 보면 흔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창문은 닫혀 있다. 도저히 책에 집중할 수 없었다. 불을 끄고 잠이나 자야겠다. 눈이 막 잠길 무렵 갑자기 또 커튼이 생각났다. 눈을 뜨자 하얀색 커튼에 붉은 얼룩이 보였다. 창문으로 비치는 불빛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마치 피처럼 보이는 얼룩은 점점 커져만 갔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방에 있을 순 없다. 일어나서 문을 향해 뛰었다. 그 순간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졌다. 피었다. 바닥에도 침대에도 옷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방 안에 온통 붉은색이다. 필사적으로 비명을 삼키며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며 돌아보니 피투성이인 몸에 머리가 반쯤 부셔져서 뇌가 흘러내리는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프런트로 달려가서 소리쳤다. 이봐요. 방이 이상해요. 그러자 프런트에 있는 직원은 차분하게 말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신지요? 방이 온통 피투성이라고. 하지만 직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반문했다. 고객님, 혹시 꿈을 꾸신 건 아니신지요? 옷도 깨끗하신 것 같습니다. 직원은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그런 그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같이 가서 봅시다. 일단 방에 가봅시다.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며 당황한 표정으로 내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애원하듯 말했다. 손님, 제발 그 방은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네 번째 이야기, 소중한 걸 찾으러 왔던 군대 선임. 내가 복무했던 소대에는 내가 이등병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한 번 일어난 적이 있다. 자살한 사람은 상병이었는데 탄약 근무 지원으로 나갔다가 근무지에서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버린 것이었다. 그 이후로 탄약 초소 근무 시엔 실탄이 탄창 맨 밑에 3발이 있고 나머지는 공포탄으로 장전하게 되었다. 경찰을 비롯한 각종 헌병대들이 와서 한 달을 넘게 조사하고 또 계속 조사했던 큰 사건이었다. 조사가 끝나고 죽은 그 상병의 시신을 곱게 집으로 돌려 보내주었는데 시신과 함께 더블백에 그 선임이 쓰던 전투화나 군복 등 물품을 챙겨 넣고 같이 보냈다. 군인 신분으로 죽었으니 군인 물품으로 장례를 잘 치르라고.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그 죽은 선임 제사 날이었다. 우리는 우리 소대 나름대로 그 초소로 가서 행보관님과 소대장 등 간부들과 함께 다음 생에는 마음 약하게 살지 말고 강하게 크라고 하며 그가 좋아하던 냉동식품과 함께 제를 지내고 저녁에 취침에 들었다. 그날 나는 당직이었는데 무사히 당직이 끝나고 다른 병사들이 일과를 나간 사이에 나는 막사로 들어가 오침을 했다. 여기서 나는 내 생에서 가장 섬뜩한 일을 겪었다. 보통 오침은 3시까지인데 눈속임으로 4시 반까지 잠을 자기도 했다.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다. 후임병 하나가 내 점심거리로 냉동식품을 챙겨줬는데 졸려서 귀찮으니 그냥 가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10분 정도 흘렀을까. 갑자기 누가 관물대를 열면서 내는 덜그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나를 깨운 것이다. 그날따라 피곤해서 무시하려고 했지만 덜컹거리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날카로웠고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신경질을 내고 말았다. 목포를 얼굴까지 덮고 거슬리는 소리에 귀를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머릿속을 파고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진 물건이 있어서 찾고 있습니다. 관물대를 뒤적거리는 병사는 흐느끼며 말하고 있었다. 근데 꼭 찾아야 합니다. 이건 못 찾으면 이도저도 못 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 찾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냐고 묻자 전투화가 없어져서 전투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잠이 반쯤 깬 채로 욕을 퍼부었다. 미친 새끼야. 장난치나. 너 누구야? 그리고 들려온 그 병사의 관등 성명. 그때 그 소리를 들은 나는 몇 분간 굳어 있었다. 관등 성명을 댄 사람은 1년 전 목숨을 끊었던 그 선임이었다.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겁이 나서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쥐꼬리만한 소리로 흐느끼듯 그 상병의 이름을 불렀다. 등골에 소름이 가라앉을 쯤 급하게 불을 켜고 그 소리가 난 쪽을 찾아보았다. 관물대 문이 떨어져 있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이 밑으로 다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보자마자 팬티 차림으로 바로 행정실로 뛰어가서 행보관님을 찾아갔다. 행보관님은 처음엔 내 말을 듣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했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 표정이 변하셨다. 그래서 소대원이 전부 집합한 채 왜 전투화를 찾았을까 하고 의논을 했다. 보급관님은 일단 급한 대로 초소로 올라가 새 전투화를 불에 태워 초소 주위에 뿌리고 우리는 왜 전투화가 없어졌을까 그것만 생각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죽은 그 상병에겐 거의 새 것처럼 아껴 쓰던 전투화가 있었는데 그 상병이 죽자 어떤 미친 놈 하나가 그 전투화가 탐이 나서 가져가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범인은 우리 소대를 치를 떨게 만들었던 고문관 선임이었다. 이미 전역해버린 놈이지만 행보관님은 그 선임에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전화했고 초소 앞에서 제를 지내 미안하다라고 하며 절을 하게 한 후 상황은 마무리되었다. 5번째 이야기, 어릴 적에 나를 데려가려고 했던 그것들. 저는 올해 20대 후반의 주부이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린 시절부터 유독 몸이 약했습니다. 오죽하면
태어날 때부터 저체중 미숙아의 기형까지 안고 태어나 오래 못 살 것이라는 어르신들 말씀에 출생신고 또한 2년이나 뒤로 미뤄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정말 아주 어렸을 적부터 가위와 더불어 헛것도 자주 보고는 했습니다. 제 몸의 허약함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존재하여 겪었던 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다니던 시절과 중학교 때 겪었던 경험담입니다. 제 기억에 이사라는 것을 처음으로 해본 경험은 제가 6살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옥식 다가구 주택으로 처음 이사하여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까지 입학을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추억이 가득하고 생각해보면 즐겁고 포근했던 곳인데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10년 넘는 세월간 밤에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 이사하던 첫날은 낯선 분위기 때문에 쉽사리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겁이 많고 잘 놀라던 체질 덕에 부끄럽지만 저는 꽤 자라서까지 부모님과 한 방을 썼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머니의 왼편에서 누워 잠을 청했는데 도무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대문 하나의 가구마다 출입문이 있으며 한옥집이다 보니 그 출입문들은 유리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만 해도 작은 출입문과 함께 작은 마루와 부엌이 있었고 출입문과 일직선의 위치에 유리로 된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 유리로 되어 있는 방문이 무서웠는가 봅니다. 밤새 창밖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컴컴한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첫날에는 두려움이 더해 주무시고 계신 부모님들 옆에서 밤새 떨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두운 부엌 쪽에서 인기척과 함께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굉장히 맑고 낭낭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아가야 잠깐만 나와봐. 언니가 선물 줄게. 아가야 잠깐만 이리 나와봐. 한참을 그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도저히 사람의 것이라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낭낭했으며 그 낭낭함이 두려움을 더 불러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떨며 잠을 설치다 날이 밝은 후에 잠에서 깨신 부모님들께 간밤의 일을 말씀드리니 부모님께서는 그냥 웃어넘기셨습니다. 이사 첫날이라 잠자리가 낯설어 그런 것이었을 거라고. 헌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매일 밤마다 지독한 악몽에 가위에 환청에 단 하루도 편히 잠들어 본 날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날이 훤히 밝은 대낮에도 혼자서 잠들려 하면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시간을 잘 넘겨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어느덧 중학교 3학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3학년에 올라감과 거의 동시에 어머님께서 자궁암 말기 판단을 받으셔서 당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시던 아버지께서 집을 비우시면 제가 어머니 간호를 해야 했기에 학교에도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저녁 내내 진통으로 고생하신 어머님 덕분에 마음이 싱숭생숭해 한참을 잠자리에서 설치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잠결에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도 시끄러워 잠에서 깨어보니 한두 마리가 아닌 동네에 있는 개들이 전부 짖는 것처럼 상당히 요란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청각은 예민하던지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철길에서 울리는 기차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소리들과 느낌이 하도 기묘하고 이상해서 저 또한 잠을 깨고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 한 마리가 출입문 쪽을 향해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윽고 이내 무언가 홀린 것처럼 쏜살같이 출입문 쪽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누군가 미친 듯이 저희 집 출입문을 두들겼습니다. 처음에는 인근에 사시던 고모님께서 또 고모부님과 싸우고 저희 집을 오신 게 아닌가 싶어 문을 열어드리려는 찰나에 생각해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급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화해를 먼저 하셨겠지 하는 생각에 다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하듯 문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렸을 적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얘야, 어서 문 열어. 빨리 나와야 돼. 이번이 아니면 영영 다시는 기회 없단다. 오늘은 꼭 널 데리고 가야 돼. 얼른 우리와 함께 가자.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나가볼 생각은커녕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떨고 있을 무렵 저희 아버지께서도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TV를 켜시면서 오늘따라 동네 개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한마디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심과 동시에 시끄럽게 짖던 개들의 소리는 점점 잠잠해지고 밖에서 절 부르던 소리와 문을 두들기던 소리 또한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다만 저희 집개만 출입문을 향해서 여전히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을 뿐.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서 누우니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개 짖는 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저를 부르는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서 문 열어. 오늘은 꼭 널 데리고 가야 돼. 지금 집에 있는 거 알아. 숨어봤자 소용없어. 결국 동이 트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부모님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까지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간밤에 소동을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 소리는 들었으나 다른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것도 저희 집 개가 하도 소란한 것 같아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닐까 싶었던 거라며 다른 무언가가 있었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는 동안 집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운명이고 팔자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자궁암으로 오래 앓으시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 또한 지독한 불면증과 크고 작은 병치레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에 아버지와 저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후에는 그렇게 자주 눌리던 가위와 악몽도 거의 꾼 적이 없으며 혼자서는 낮에도 절대 잠을 못 자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6번째 이야기, 의도치 않은 출산을 하게 되었던 여자에게 들었던 말. 우리 부모님은 산부인과 의사이다. 두 분 다 자식에게 꿈을 강요하는 타입은 아니셨지만 자연스럽게 나 또한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다. 이 사건은 내가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부모님에게 일절 손을 벌리지 않고 나의 힘으로만 나아가고 싶었던 시기였기에 난방비가 부담이 돼서 방바닥도 덮이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던 시기였다. 때문에 돈도 벌 수 있고 따뜻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매일같이 병원에서 숙지 가르바이트를 했다. 숙지 가르바이트라고는 하지만 담당 시간이 몇 명에게 나누어져 있어서 의사 한 명이 밤새 혼자 버티며 잠에 취해 환자를 대하는 일은 없었다. 거의 새벽 2시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응급 환자가 왔다는 소리에 접수대로 가보니 여러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 입고 있는 청바지가 옅은 붉은색으로 온통 축축한 것을 보니 양수가 터진 것 같았다. 그녀는 본인의 임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저 어쩌지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겉모습과 복장으로 미루어 봤을 때 허류계에 종사하는 여성 같아 보였다. 그 여자를 부축하고 있는 친구들 역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때마침 숙직 담당 선생님이 도착하여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아기는 아직 손바닥만한 3개월의 초미수가였다. 몇십 개의 튜브를 연결하여 의료진들의 필사적인 조치로 어떻게든 아기의 목숨은 부지되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아기에게 있어서는 괴롭고 기나긴 시간이 될 터였다. 아무쪼록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모가 있는 병실로 갔다. 내가 병실로 발을 들이자마자 여자는 벌떡 일어나 물었다. 죽었나요? 라고 묻자 나는 답했다. 아니요. 다행히 아기는 살아있습니다. 여자는 머리를 감싸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행복한 울음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기도 있을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를 하시는 부모님들에게도 그리고 연수 시절에도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3개월 만에 태어났으면 장애하잖아요.
그러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살리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아기는 필사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였다. 호흡이 곤란해져서 고비를 넘기는 일이 1시간에도 몇 번씩이나 있었다.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지만 아기가 고비에 접어들어 위독해질 때마다 여자가 실실 웃으며 그래, 죽는 거야. 죽어줘 라며 아기 옆에서 말을 걸었다고 한다. 위중한 상태였지만 아기는 천만다행으로 반년 후에는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물론 초미숙가로 태어난 탓에 지적장애와 함께 약간의 호흡장애가 있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최근에 그 여자가 병원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동료에게서 전해 들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로 10년이 지나 나도 어머니가 되어서 육아휴가 중이었다. 그 여자는 나를 찾았다고 한다. 휴가 중이라고 동료가 이야기하자 그녀는 자식을 나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쁘고 고맙네. 그때 그 아기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하고 보여주러 와준 거야. 기뻐하는 나를 보며 동료는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게 말이야. 그 선생님한테 전해주세요. 잘도 이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이 세상으로 내보냈다고 라고 하더라고. 7번째 이야기. 전 남친이 가위에 눌리면서 보았던 것.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겪은 일입니다. 약 3년 전에 유학을 갔던 저는 남자친구와 같은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취하는 남자친구 집에서 노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라는 공포 드라마를 자주 봤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드라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에 제가 열심히 보는 동안에는 언제나 뒤돌아 누워서 자곤 했습니다. 그날은 비도 오지 않는데 우중충하고 스산했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남자친구 집에 오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그 드라마를 보는데 그날따라 남자친구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억지로 남자친구를 붙잡고 같이 드라마를 보게 했습니다. 그날 봤던 내용이 학교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온 고등학생 커플이 복도에서 하반신만 돌아다니는 귀신을 보고 일어섰을 때 천장에 나머지 상반신이 붙어서 그들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가 결석을 했습니다. 방과 후 남자친구 집에 갔을 때 그때까지도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깨웠더니 새벽녘부터 가위에 눌려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공포물을 보면 똑같은 귀신에게 가위에 눌리기 때문에 공포물을 보는 것을 늘 피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는데 옆으로 돌아 누워 있던 남자친구의 시야에 빨간 하이힐을 신고 있는 발목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겁이 났던 남자친구는 있는 힘껏 몸을 돌렸는데 그날 본 드라마처럼 천장에 허리만 붙어있는 귀신이 남자친구를 향해 손을 휘저으며 남자친구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답니다. 남자친구의 그런 체질을 알고 굉장히 미안했지만 그 뒤에도 종종 공포영화를 보곤 했고 남자친구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남자친구가 귀국하면서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친하게 지내던 쌍둥이 오빠들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헤어졌으니까 그냥 말해줘도 되겠지. K가 가위에 눌렸는데 천장에 허리가 딱 붙은 여자 귀신이 자기를 계속 잡으려고 하더래. 저도 아는 얘기였습니다. 같이 봤던 드라마에서 본 내용이었습니다. 한참을 손을 휘적거리다가 그 귀신의 손이 K의 머리끝에 닿았는데 그 귀신이 입이 찢어지도록 웃더래. 그때 그 여자 얼굴을 보는데 오빠가 말끝을 흐리자 옆에 있던 다른 오빠가 한숨을 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걔도 힘들었을 거야. 가위 눌릴 때마다 나타나는 귀신의 얼굴이 자기 여자친구 얼굴이었으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가위에 눌리면 제 얼굴을 한 귀신에게 헤어지는 날까지 계속 시달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그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8번째 이야기. 치매 걸린 할머니의 마지막 인사. 어느 집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렇게 두 분이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집에는 주의사항을 적은 메모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냉장고는 닫습니다. 전기는 끕시다. 화장실은 왼쪽 등등. 할머니를 걱정한 할아버지가 적어둔 것이다. 할아버지는 항상 함께 있었지만 가끔씩 구청이나 병원에 약을 받으러 가야 했다. 할머니와 함께 가면 제 시간에 갈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혼자 가야 했다. 혼자 있는 할머니가 걱정이었지만 밖에 나오지 말 것이라고 현관에 써두면 얌전히 기다려 주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구청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물론 현관에는 밖에 나오지 말 것이라고 붙여두었다. 구청에서 볼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소나기라 우산을 준비해두지 않았다. 그런데 구청 앞에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깜짝 놀라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는 비가 와서 마중 나왔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혼자서 구청까지 올 수 없었던 할머니의 상태가 호전된 것 같아 기뻤다. 우산을 들고 펼쳐 할머니와 같이 쓰려고 했다. 그런데 옆을 보니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었다.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불안한 생각이 들어 급히 집 앞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가 집 앞에서 본 건 할머니가 구급차에 옮겨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할아버지는 너무나 슬펐다. 지금까지 메모를 남기면 지켰는데 왜 집에서 나왔을까? 할아버지의 내외와 친했던 옆집 아주머니가 이야기해 주었다. 사고 직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주머니는 빨래를 거두러 마당에 나왔는데 할머니는 우산을 들고 집에 나왔다고 한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을 적에는 할아버지가 근무하고 있을 때 비가 오면 역까지 할아버지를 맞이하러 갔다. 비가 오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우산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가 크게 넘어져서 돌아가신 것이다. 크게 낙심하던 할아버지는 몇 달 후 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할머니의 우산과 함께 묘에서 주무시고 있다. 9번째 이야기, 치매 노인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변두리에 사는 어떤 부부가 혼자 대신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 할머니는 남편을 사별하고 외아들을 혼자서 키우셨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아들의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도시 외곽에 산기슭에 자리를 잡아 할머니와 며느리는 반 농사를 짓고 아들은 트럭을 몰고 농수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신 할머니가 몇 년 전부터 치매 기운이 조금씩 있었다. 그나마 하루 중에 20시간 정도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시고 저녁이나 밤 무렵에 서너 시간 정도만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치매 증상을 드러내시곤 하셨다. 이들 부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치매가 있으신 노인이라도 차라리 24시간 완전 치매라면 며느리가 곁에 붙어서 수발을 들겠지만 대개는 멀쩡하시다가 한 번씩 그러시니 그럴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시면 할머니 방에 혼자 계시게 하고 문을 잠가 두거나 아니면 며느리가 곁을 지켰는데 그나마 증상이 밤에 나타나셔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밤에는 밖에서 문을 잠궈두면 혹시 문제가 생기시더라도 방을 더럽히는 것 말고는 그래도 가출을 하시거나 위험한 일을 하시지는 않는 데다가 밤에는 아들도 집에 있어서 할머니가 설령 발작을 하셔도 감당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쨌건 그 부부는 노모를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었다. 하루는 며느리가 노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시장에 다녀왔다. 원래 시장을 갈 일이 그리 잦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시장에 들러서 이것저것 사야 했고 그럴 때 며느리는 낮에는 멀쩡하신 노모에게 늦게 얻은 아이를 맡기고 얼른 다녀오곤 했다. 할머니도 늦게 본 손주라 애지중지하셨고 그들 부부에게도 아이는 그나마 유일한 행복이었다. 며느리가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본 다음 2시간 정도 후에 집에 돌아오자 아이를 보던 노모께서 장 보고 오느라 수고했다고 반겼다. 수고했다. 어서 배고픈데 밥 먹자. 내가 너 오면 먹으려고 곰국을 끓여놨다. 며느리는 곰국을 끓여놨다는 할머니 말에 갸우뚱했다. 최근에 소뼈를 사다 놓은 적도 없는데
노모께서 콩국을 끓이셨다길래 의아해하면서 부엌에 들어가 보니 정말 솥에서는 김이 펄펄 나면서 콩국을 끓이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 솥 뚜껑을 열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그 뜨거운 손에는 아이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거만을 위해 응급실로 들어왔다. 그때 나는 생애에서 가장 끔찍하고 두 번 다시 경험하기 싫은 장면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나는 나더러 피가 얼어버리는 충격 속에서 응급실 시트에 올려진 형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진 아이의 몸을 진찰하고 앞뒤로 살피면서 검안서를 기록해야 했고 너무나 끔찍한 장면에 눈을 감아버리고 집단 패닉 상태에 빠져 간호사들의 혼란도 같이 다독거려야 했다. 아이 엄마는 아예 실신에서 의식이 없었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다. 10번째 이야기. 한국의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공포영화 같은 실화.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공장에서 일을 하던 네팔인 여성 노동자가 있다. 한참을 헤매다 배가 고파진 그녀는 근처 식당에서 라면을 시켜 먹게 된다. 그러나 뒤늦게 지갑이 없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계산을 하지 못하고 식당 주인은 경찰에 신고한다. 결국 여자는 경찰서로 끌려오게 되고 경찰은 한국말을 더듬는 그녀를 행여병자로 취급하여 정신병원으로 넘겨버리고 만다. 이번에는 정신병원으로 끌려온 여자. 의사는 그녀에게 이름과 신상 정보를 묻지만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자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여자는 의사에게 네팔어로 말을 했고 알아들을 리가 없는 의사는 헛소리를 한다고 진단 내리며 그녀를 강제로 떨쳐낸다. 결국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정신지체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여자는 정신병동에 수감된다. 병원 측에서는 여자가 자신이 네팔 사람임을 계속 주장하자 당혹한다. 그래서 영사관과 접촉을 시도해보지만 정작 영사관에는 네팔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마저 무산된다. 그리고 자그만치 6년 7개월 후 우연한 기회로 다른 네팔인이 그녀를 만나게 된다. 네팔인은 여자에게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지만 여자는 지레 겁을 먹고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상대방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려 하지도 않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신병원에서 풀려나온 후 기나긴 소송 끝에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여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자 네팔로 돌아간 여자는 이번엔 돈 때문에 사기꾼과 친척들에게 시달리게 된다. 심지어 반군까지 그녀의 집으로 쳐들어와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잠적해버려 현재는 아무도 그녀가 어디서 사는지를 모른다고 한다. 이 공포영화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는 1992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다.